안녕하세요, 김생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콜라 베젤 특집 2부작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1부에서는 펩시 베젤을 채택한 엑시오스의 아이언클레드라는 시계를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2부에서는 코크 베젤을 채택한 보레알리스의 스콜피온 피쉬라는 시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계처럼 검은색과 빨간색을 사용한 베젤을 가리켜서 코카콜라의 병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코크 베젤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사용하는 펩시 베젤의 기원은 1954년에 등장한 롤렉스 GMT 마스터의 첫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크 베젤을 누가 제일 먼저 활용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은 1983년에 등장한 GMT 마스터 2가 코크 베젤을 처음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GMT 베젤의 밤 시간대를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낮 시간대를 빨간색으로 표현한 베젤이었습니다. 롤렉스의 어느 시계가 안 그렇겠냐마는 이 시계도 시계의 역사, 특히 GMT 시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전까지의 GMT 마스터 시계는 GMT 시침과 기본 시침이 연동되어 있어서 따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했는데, GMT 마스터 2부터는 GMT 시침과 기본 시침이 따로 조정되는 새로운 무브먼트가 장착이 됩니다. 바로 이때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간대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아는 형태의 GMT 시계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1980년대 이전에 생산된 다이버 시계에서도 빨간색과 검은색을 사용한 코크 베젤을 사용한 시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80년대에 GMT 마스터 2가 나온 다음에 코크 베젤이 유명해져서 옛날 시계들이 코크 베젤로 튜닝이 됐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GMT 마스터 2를 코크 베젤의 기원으로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알록달록한 시계들이 특히나 많았는데 1983년에 코크 베젤이 처음 나왔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너무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다룰 보레알리스의 스콜피온 피쉬, 이 시계는 다이버 시계인데 베젤 마커의 초반 15분을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다이버 스타일의 코크 베젤을 채택을 했습니다. 스콜피온 피쉬의 외양에는 좀처럼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함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계가 역사상 가장 특이한 디자인의 군용 다이버 시계를 재현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특이하고 참신하게 생긴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리뷰를 상당히 반가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 디자인의 원본이 되는 시계는 1964년에 프랑스 해군을 위해서 제드에흐세라는 스위스 시계 회사가 제작을 했던 그랑퐁 트레상이라는 모델입니다. 롤렉스나 오메가, 블랑팡만큼은 아니어도 아는 사람은 아는 매우 역사적인 군용 다이버 시계입니다. 사실 이 원조 시계가 유명한 이유는 용두의 위치 때문일 텐데요. 프랑스 해군에서 손목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두를 설계해 줄 것을 부탁을 받고, 제드에흐세는 용두를 파격적으로 6시 방향으로 옮기는 결정을 합니다. 이 6시 방향의 용두는 프랑스 해군의 요청대로 손목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뜻하지 않은 충격에 의해서 시계의 방수 성능이 흔들리는 걸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또한 그랑퐁 트레상은 케이스를 여러 조각으로 제작한 다음에 붙이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든 일체형의 케이스를 제작을 해서 좀 더 완벽한 방수 성능을 구현하려는 시도를 한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케이스의 소재로는 몰리브데넘을 첨가한 합금을 사용해서 내열성과 내식성뿐만 아니라 항자성 기능도 확보를 했습니다. 원조 그랑퐁 트레상 시계는 1960년대 기준으로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혁신적인 시계였는데, 보레알리스는 원조 시계의 제작 방식을 그대로 따오기보다는 원조의 특징적인 케이스 형태 같은 디자인 요소들을 따와서 스콜피온 피쉬라는 시계를 내놓았습니다. 안타깝지만은 6시 방향의 용두나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메탈줄까지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시계에 100% 완벽한 재현을 바라는 분들께는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빼고도 개성과 박력은 충분히 넘치는 시계입니다. 가성비로 유명한 보레알리스의 시계답게 이번에도 가격 대비 스펙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에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베젤도 채택을 하고 있고, 미오타 901호 고진동 무브먼트를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는 300m 방수시계인데 직구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이 국내 공식 판매처인 인투와치의 판매가가 62만 5천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개성 있는 디자인인데다가 크고 묵직한 시계여서 모두를 위한 시계라고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만은 남다르고 가성비 좋은 시계를 찾는 분들께는 확실한 어필이 있는 시계로 보입니다. 용두를 제외한 케이스의 좌우 길이는 42mm이고 베젤의 지름도 42mm입니다. 공식 스펙상의 43.5mm라는 사이즈는 어떻게 나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실측한 거거든요. 그리고 러그투러그의 길이는 49.4mm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수치상으로 별로 큰 시계라는 생각은 안 드실 텐데 이 메탈줄의 엔드링크 생김새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탈줄의 엔드링크가 케이스의 일부인 것처럼 붙어 있는데 이게 구부러져 있지가 않고 직선형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체감되는 위아래의 길이가 상당히 큰 시계입니다. 엔드링크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57mm나 되니까 손목이 가는 분들께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당한 300m의 방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다이버 시계고요. 두께는 유리를 포함해서 15.7mm로 꽤 상당합니다. 무게도 제 17.8cm 손목둘레의 사이즈에 맞게 브레이슬릿을 줄여놨을 때 메탈줄을 포함해서 206g으로 상당히 무거운 시계에 속합니다. 러그의 폭은 23mm입니다. 육각 렌치를 활용해서만 풀 수 있는 스크루바로 메탈줄을 연결해 놓고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이 스크루바가 상당히 두껍고 러그는 짧기 때문에 원래 달려있는 이 메탈줄 말고 다른 줄을 사용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기본 메탈줄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지만요. 메탈줄의 너비는 24mm로 시작해서 20mm까지 좁아졌다가 다시 클래스프에서 22mm로 넓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15.2cm 둘레의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 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이 큰 시계입니다. 손목이 가는 분들께는 추천하기 힘든 시계가 되겠습니다. 세이코나 시티즌에서 나온 시계들이나 젤로스나 그루포 감마 같은 싱가포르 회사의 제품들은 러그투러그가 컴팩트하게 나와서 가는 손목에도 의외로 잘 맞는 경우가 있는데 스콜피온 피쉬는 오히려 케이스 직경보다도 더 커 보이는 시계입니다. 17.8cm 둘레의 제 손목 위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 시계는 제 손목에도 꽤 큰 느낌이 있습니다. 케이스에서 엔드링크까지 다 일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손목 굵기에 자신이 있으시거나 덩치가 크신 분들을 위한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은 시계, 중간 사이즈의 시계도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빅 사이즈의 시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적어도 제 손목 사이즈 이상의 손목 둘레를 가진 분들께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의 매우 개성있게 생긴 케이스는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선명하게 되어 있고 측면에는 수평 방향의 직선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모서리 부분에만 폴리시를 넣어서 케이스의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한 줄이 5조각으로 이루어진 메탈 줄에는 수직 방향의 직선의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선과 각이 도드라지는 독특한 생김새의 케이스이고 피니시는 보레알리스의 시계답게 상당히 선명하고 좋습니다.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한 용두의 지름은 7.1mm로 시원하게 잘 나왔습니다. 측면에는 잡기 좋도록 듬성듬성하게 홈이 파여져 있고 정면에는 보레알리스의 이니셜 B를 새겨놨습니다. 베젤의 주위에는 상당히 선명하게 홈이 들어가 있는 코인 엣지가 둘러져 있고요. 용두의 엣지 형태랑 형태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스크래치가 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소재이고요. 요즘은 이렇게 옛날에 베이클라이트 소재의 베젤 느낌을 따라가기 위해서 유리를 소재로 한 베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시계의 컨셉에 맞는 탁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눈금은 60분 단위 전체에 골고루 들어가 있고 초반 15분에는 빨간색으로 액센트를 준 코크 베젤입니다. 클릭감은 금고의 손잡이를 돌리는 듯한 경쾌하고 가벼운 느낌입니다. 싸구려 캐빈에서 달려있는 덜렁덜렁거리는 손잡이 같은 게 아니라 좀 견고하게 만든 금고에 꽉 짜인 손잡이를 돌리는 느낌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감이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백플레이나 유격은 거의 없습니다.
시계우리는 상당히 두툼한 더블돔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돔의 형태는 약간 도톰한 정도고 더블돔이라서 시각적 왜곡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은한 푸른빛이 도는 무반사 처리가 내부에 적용이 잘 되어 있어서 다이얼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계율이 밑으로 보이는 건 광택이 없는 진해색의 매트한 다이얼입니다. 부착식 인덱스와 샌드위치 인덱스를 골고루 사용한 게 인상적이고요. 가장자리에는 흰색의 챕터링이 프린트가 되어 있고 그 안쪽으로 보이는 작대기 형태의 기본 인덱스는 샌드위치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다이얼판에 덧대어서 진한 색상의 위판에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야광판에 밝은 색상을 노출하는 식으로 제작된 인덱스를 샌드위치 인덱스라고 합니다. 보레알리스는 샌드위치 인덱스만으로 이 다이얼이 충분하게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369, 12시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인덱스에다가는 폴리시된 테두리를 두른 야광 인덱스까지 부착을 해놨습니다. 60년대 시계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다채롭고 입체감도 있는 인덱스의 모습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폴리시된 시분 초침의 디자인은 원조 시계인 그랑퐁 트레상에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이버 시계의 시분 초침답게 아주 두툼하고 큼직큼직해서 읽기 좋은 게 마음에 들고요. 초침은 롤리팝 형태로 생겼네요. 제가 리뷰하고 있는 모델은 날짜창을 생략했는데 날짜창이 필요하신 분들은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있는 변형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얼의 프린트는 크게 번잡하지 않아서 12시 방향에는 회사 이름의 프린트가 되어 있고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이나 방수 성능 같은 문구가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레트로풍의 느낌을 유지를 하면서 제작비를 아끼지 않고 다채롭고 재밌게 잘 만든 다이얼입니다. 그리고 불을 꺼보시면 이제 야광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보레알리스가 전통적으로 야광이 좋은 시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슈퍼루미노바 BGW9을 꽤 양심적으로 두텁게 적용을 한 걸로 보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하늘색 야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계의 경우 야광이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디자인을 보시면은 인덱스 자체가 가늘고 작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도료를 많이 적용하기가 힘든 걸로 보입니다. 베젤과 인덱스 시분 초침에다 다 골고루 야광을 넣기는 했는데 시분 초침 부분의 야광 지속력은 좋지만은 나머지 부분의 지속력은 썩 좋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이 시계를 구동하는 엔진은 미오타의 901호 오토매틱 무브먼트입니다.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리저브가 스위스 계통의 에타나 셀리타보다 다소 긴 41시간인 게 강점인데 스위스 무브먼트랑 비교했을 때 미오타 901호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단방향 로터에서 오는 소음과 진동입니다. 편견과 다르게 단방향이라고 해서 효율이 나쁜 건 아닌데 단방향은 한쪽에만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계를 크게 흔들면은 저항이 안 걸린 쪽으로 로터가 고속으로 회전을 하면서 소음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계는 케이스가 워낙에 두툼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 밖으로 잘 새어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게 문제이지 이 시계는 로터 소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두나 사나 용두 액션은 훌륭합니다. 용두를 풀어서 용두가 처음 튀어나온 상태에서는 수동 감기를 하실 수 있고요. 미오타 무브먼트가 수동 감기나 용두를 다시 집어넣을 때 이런 느낌 같은 것들이 마냥 부드럽지 않고 좀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예민하시지 않다면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짜창을 조정할 때 쓰는 의미 없는 고스트 포지션이 있긴 한데 이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시원시원하게 분침이 움직이죠. 다 사용하신 다음에는 꼭 돌려서 용두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케이스의 뒷면을 보시면은 스크류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 케이스백이 들어갔습니다. 샌드블라스트가 된 바탕 위에 이너 그림이 양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에다가는 브러쉬를 해놨고요. 가장자리에는 브러쉬된 바탕에다가 주요 스펙을 음각으로 새겨놨습니다. 만져보면 거친 부분 없이 잘 마감이 되어 있는 케이스백입니다. 이 시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 메탈줄 말고 다른 시계줄을 끼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 줄이 5조각인데 요즘 유행하는 흐물흐물한
튼튼한 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께가 3mm가 넘는 상당히 두툼하고 케이스와 유격이 없이 스크루바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 솔리드 엔드링크가 들어간 시계 줄이고요. 길이 조정은 메탈 줄의 측면에 보시면 여기 나사를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이버 시계의 클래스프랑 달리 약간 변형된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를 채택을 했습니다. 잠그는 순서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프이고, 튼튼하게 잘 만든 클래스프에다가 미세 조정 구멍이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서 길이 조정도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메탈 줄에서 아쉬운 점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은 지금 완전히 직선으로 뻗어 있는 엔드링크의 모양을 좀 구부러지는 모습으로 만들었다면은 손목의 곡선에 좀 더 친화적인 핏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거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무게입니다. 안 그래도 케이스에 무게가 있는 편인데 메탈 줄까지 이렇게 무겁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총평입니다. 보레알리스의 스콜피온 피쉬는 크고 예쁘고 개성 있는 시계입니다. 간혹 개성이 지나치게 넘쳐서 보수적인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호불호를 심하게 탈 것 같다는 거랑, 한국인의 평균 손목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좀 과하게 크고 무거운 느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시계줄 교체를 하실 수 없다는 거 정도가 다소 단점으로 작용하는 시계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보레알리스의 시계답게 좋은 가격에 빠방한 스펙을 채워주고 준수한 마감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큰 사이즈와 묵직한 무게감을 기피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어디 다른 데서 60년대 이 프랑스의 해군 시계였던 그랑퐁 트레상을 재현한 시계를 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보레알리스의 스콜피온 피쉬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